그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서울대학교 박태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 모두 발언은 없고요. 지금 두 분의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현정택 원장님, 그 다음에 신승관 원장님의 각각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미중 분쟁,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완전히 구체적인 그런 그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전망해보고 우리의 대응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오늘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하시는 우리 연세대 선열 교수도 나오셨고 또 주로 이제 그 의류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활동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한세실업의 주상범 전문의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도 나오셨고 또 정치학 하시는 우리 손 교수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국제 경제 이슈를 다루시는 그 서강대학교의 국제대학원 원장 하시다가 지금 이게 끝나신 모양이죠. 예. 그래서 국제대학원의 허윤 교수님, 그 다음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제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을 듣고요. 아마 발표에 대한 좀 코멘트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한테 주어진 코멘트가 있으면 조금 그 대응을 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제가 플로어를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남아 계시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4시 10분 내지 15분 그때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한테 핵심만 좀 말씀드리라고 한 5, 6분 정도로 코멘트를 좀 하시고 질의도 좋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세대학교 여기 순서대로 연세대학교 손열 교수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상범 전무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허윤 교수님, 최병일 교수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손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손열입니다. 지금 박태우 교수님께서 잠깐 그 소개를 하신 것처럼 저는 국제정치 시각에서 몇 가지 좀 제가 그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마 좀 매크로한 변화를 우리 이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통상 정책의 변화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앞으로의 통상 질서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아태 지역의 통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자유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질서, 경제 질서가 이렇게 쭉 그 진전되어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또 두 분 그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일종의 그 미국의 통상 정책이라는 건 상당히 낯선 통상 정책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아태 질서, 아태의 지금 그 자유주의적인 그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비관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일정한 정도의 그 조정 이후에 낙관적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러나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다. 모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줘라라고 하는 거는 그 이게 학문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 민족주의자, economic nationalist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로텍셔니즘, 그러니까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이런 구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이렇게 얘기만 할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잘 돼야 되고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통상정책을 자유자재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주의도 활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무역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freer and fair trade라고 하는 게 더 자유로운 무역 혹은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그런 뜻을 일정한 정도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결코 낯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그렇게 많이 해왔고, 과거에 특히, 그리고 일본도 과거에 그랬고, 현재 중국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고. 근데 미국은 이런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건 사실 19세기에 우리가 봤었던 것인데, 이게 다시 지금 이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과연 이 지금 현재 트럼프 무역정책 혹은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이 전체 역사적으로나 혹은 공간적으로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비대칭적인 국력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미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아태 지역에는 많은 국가들한테 안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개별 국가들과 양자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 지향적인 어프로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의 그런 어프로치들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때 그랬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부시 초반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힘을 시장력이라든지 혹은 안보를 제공하는 그런 미국의 파워를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주의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80년대 많이 봐왔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 그 워딩 자체는 사실 그대로 레이건이 썼던 것을 지금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나 혹은 통상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레이건 때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책이 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레이건의 미국과 지금 트럼프의 미국 양 사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레이건의 미국은 상당한 정도로 그 정책들을 갖다 관철을 시켰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상대는 지금의 중국, 오늘 중국 얘기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소련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당시에 기울어져가는 소련 냉전 속에서 그리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강한 국가였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질 않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일종의 공격적인 일방주의와 양자주의를 펼쳤는데 지금의 상대는 중국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1, 2, 3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2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중국이 과거에 무릎을 꿇었던 일본처럼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정도의 충돌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충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파퓰리즘적인, 그러니까 미국 우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통상 정책들이라는 게 정말 시대의 대세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트럼프의 일종의 포스처에 대해서 유럽이나 혹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던 것도 멕시코도 그랬고 호주도 그렇고 상당히 일종의 충돌이 있어 왔는데 그 반면에
그 일본의 아베 정부하고의 그 양자 회담은 뭐 일종의 그 조공 외교라고 얘기 나오는 정도로 상당히 그런 식으로 갔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과연 조공 외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시대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시간이 제가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시대의 대세고 일정한 정도의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레토릭으로 나오는 상당한 많은 얘기들이 실제 정책으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일정한 정도의 충돌이 있고 그 충돌 이후에 조정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 과정이라는 것은 짧게는 아마 2년 후에는 미국에서 이제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파퓰리즘적인 그런 통상 정책,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정한 정도의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통 지금 그 워싱턴에서의 이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캠프팀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트럼프에도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워싱턴 내에 있는 이 띵크탱크들의 정책을 만드는 띵크탱크들의 분위기가 또 하나가 있고, 그 양자를 매개하는 관료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3개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 캠프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그 첫 1, 2년 동안에 많이 그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나 그 지금 트럼프 지금 캠프의 인적 자원 풀이라는 건 굉장히 샬로우하고, 지금 뭐 임명했다가 물러나고 임명했다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 풀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정말 그렇게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 풀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명분적으로도 반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혹은 과거에 미국이 비난했던 여러 가지 그 슬로건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명문적 설득력도 상대적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우리는 아마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베의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조공을, 그렇게 공물을 갖다 바칠 능력도 사실 없죠.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현재 차기 정부의 분위기, 뭐 대강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분위기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게 굴종 외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뭐 대혼란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일정한 정도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그 어디쯤인가 우리가 길목을 잡고 서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상당한 우리 내부의 조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한 제스처도 좀 해야 되고, 미국과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 2년 후에 우리의 포스처를 그러니까 그 길목에 쓰는 게 중요하고, 그 길목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은 뭐 간간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다자무역 규범을,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다자무역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 FTA의 재개정 혹은 뭐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다시 아시아의 많은 여러 가지 무역 협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근본적인 기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서 미국의 변화를 잘 읽으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6분 드렸는데 11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쓰는 분이 조금 더 컴팩트하게 아주 정말 거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그건 제가 컴플레인 안 하는 거고 타임 진행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주 전무님 업계에서 보는 느낌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0억 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부분 10억 불 이상이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의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경호업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시장이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의류인 경우에는 관세가 대개 10%에서 30% 정도까지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듀티, 그러니까 관세 측면에서 어떻게 무관세 지역을 저희가 개발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냐가 그 관건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PP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었죠.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제 무관세 미국 시장이 된다면 그게 이제 30%까지 이르는 모든 건 아닙니다만 그런 관세를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섬유업체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전자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 붐이 많이 일었고 저희 이제 한국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아까도 발표했습니다만 TPP가 미국이 탈퇴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한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TPP가 물론 관세 혜택이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관세 혜택이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좀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더라도 5년, 10년이 있어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베트남의 TPP와 동시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다른 듀티프리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어쨌거나 FTA가 주춤하다는 것은 저희 같은 이제 기업체, 그다음에 생산업체, 수출업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좀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관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이드 인 USA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가속화되고 현실화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현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홍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12억 불을 하고 다른 기업들도 뭐 몇십억씩 하는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전체를 전부 다 미국에 생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뭔가 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정책에 동참한다 또는 일조한다. 그런 관점에서 뭐 그것을 뭐 몇십만, 몇백만의 일자리를 창조하지는 못하더라도 몇백, 몇천, 몇만까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말경에 섬유산업연합회라는 저희 단체에서 미국 시장 그 진출을 위한 그 조사단을 파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국내 단체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기업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뭐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나 아니면 학계에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습득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여기 나오신 학계에 계신 분들을 좀 그 업계에다가 모셔다가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는 데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허영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허영 교수입니다. 두 분 원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트럼프 시대에 이제 양자 협상을 중시할 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후 세계 통상 질서를 보면 이제 미국 주도로 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가다가 미국이 이제 86년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상당히 좀 다자 협정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나머지 양자 또 지역으로 돌면서 이제 양자가 굉장히 떠올랐고 그 다음에 양자 협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대두되면서 메가 FTA 체제로 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양자로 돌아서는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새로운 양자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구도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지금 양자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기존에 맺어왔던 모든 그게 다자가 되었던 양자가 되었던 또는 지역 협정이 되었던 메가 FTA가 되었건 지금까지 맺어온 많은 이 FTA를 무역 수지 내지는 경상 수지적인 측면에서 양자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의 사고로는 중상주의적 사고로는 뭔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은 협정들은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양자 협상이 새로운 양자 협상을 양산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대선에 있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외교통상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잘 해왔는데 국민들은 FTA fatigue, FTA 피로증에 상당히 휩싸여 가지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산업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정말 일으키고 피해 산업은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는 얼마만큼 FTA 때문에 창출되었냐 하는 걸 점검해보자라고 해서 마치 그때 2012년도에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부로 통상 업무가 이관되어 갔던 그런 다르지만 유사한 경로를 겪지 않나 이런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불확실하다는 그뿐에 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정책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률로 또는 전문가들의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성적 추론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학자 계시지만 정치학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듯이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하나 들면 그러면 미중 간의 전면적인 어떤 관세 전쟁 내지는 무역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월 6일자로 미국의 아주 소액 헌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띵크탱크죠. 카터 연구소에서 다니엘 이크슨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inevitable하다,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중국의 경우에 시진핑이 볼 때 지난 25년 동안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6.5%라는 거죠. 소득은 장기간 지금 정체되어 있고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언론과 인터넷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현재 인권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걸어오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시진핑은 지금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 이 스태그네이션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고 가운데 공산당과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그 사이에 중국 내수 기업들, 중국 기업들의 어떤 수입 대체를 촉진하는 이런 계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상당히 그럴 유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충동적이고 아까 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로섬 게임의 사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둘 다 잃지만 중국이 잃을 것이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무역 전쟁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는 현실적 대안으로 무역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을 촉발할 요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기업들, 특히 이제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걸 모으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정부에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이라든지 또 미국 기업 소유의 지식 재산권 IPR 침해 사례들 그 다음에 중국의 사이버 간첩 행위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 또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최근에 몇 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기업의 M&A에 대한 심사 요건 강화 또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이런 것들 내내 가지고 이제 전쟁이 촉발되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권이 워낙 unpredictable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정책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인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아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AI라든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산실이 지금 실리콘밸리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플랫폼 사업이고 시간을 요하고 협업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공화주의가 필요한 그래서 초기에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낙오되어 버리는 이런 속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선진국들 간의 미래 FTA, 선진국들 간의 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 경제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하나의 타겟으로 놓고 보다 투명하고 미래의 협업 상대자로 생각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도 크게 지금의 경제 현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세실업의 전무님도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이 지금 60%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60% 하시지만 베트남에서 떨궈 놓는 돈은 매출액이 아마 5%가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텍스타일이나 야는 대만, 중국, 인도, 한국에서 지금 다 오고 베트남에는 그야말로 인건비만 떨어놓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베트남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 기업의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계속 올려왔고요. 올해는 아마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7, 8% 정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70년대, 90년대의 퍼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생산 비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이런 혜택을 만약에 누릴 수 있다면은 그 위치가 굳이 베트남일 필요도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다른 여타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과의 협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야기할 건 있는데 시간상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최병일 교수님부터입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다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레파토리는 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별로 붙일 게 없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반박을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요. 손열 교수가 굉장히 낙관적인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면 허윤 교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강한 어트랙션을 가지고 땡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중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일단 이제 발상인데요. 트럼프는 세상을 이기고 지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트레이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윈윈이 가능한 건데 그것을 이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 지고 있느냐? 많은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이 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자리가 자꾸 이제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앞에 또 1980년대 후반 일본과 경험도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일본의 자리에 중국을 지금 대입해 보면 거의 똑같은 상황일 것 같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상 공세가 그때는 환율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거셌고 일본이 또 우리가 지금 하듯이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자율적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의 대일 무역 수지 적자는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역 수지 적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역 장벽이 끼치는 요인보다는 그 국가의 소비 성량, 저축 성량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한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려면은 누군가는 그것을 이제 이 파이낸스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고 기술을 사고 브랜드를 사고 함으로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자리를 뺏긴다고 하는데 일자리 역시 제로섬이 아니죠. 미국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한테 몰표를 준 사람들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그 사라진 일자리가 그럼 경쟁 상대가 누구냐? 멕시코의 노동자냐? 중국의 노동자냐? 아닙니다. 대부분 로봇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경쟁을 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런 일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들 그것이 뭐 10년 가겠습니까? 20년 가겠습니까? 이런 지속 가능성을 볼 때는 그렇게 이제 현명한 경제학은 아닌 것 같지만 트럼프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게 8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한 팔러틱스일 것 같다. 그럼 우리는 결국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 분들하고 이제 생각이 뭐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현 원장님은 너무 좀 이 호들갑 떠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그냥 순응하는 전략을 하자는 그런 라인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이 기업에 계신 분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역시 그런 거고.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베가 하는 것을 뭐 정치학자들은 조공 외교라고 비하하는 것 같고 또 일부 또 이 방송인들은 푸들 외교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순응 전략이겠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겠죠.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통상 의제라는 것이 제조업의 제조업 중심이고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통상의 이 관점을 우리가 해외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관점에다 더하여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소비하는 것까지도 우리 무역 어젠다에 집어넣어야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이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하면은 우리 경제에 과연 어느 정도 부분이 그게 해당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 순풍이 불 때는 잘 되지만 역풍이 불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호들갑을 우리가 떨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결국은 내수를 확충해야 되는데 이 내수라는 것이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의 그 반도의 남쪽에 있는 5천만 소비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 2시간 거리 내 일본과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들어옵니다. 거의 2억의 시장이죠. 이것들을 이제 이분들을 같은 경제 생활권에 집어넣어야죠.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나라의 연예 사업, 뭐 문화 산업, 뭐 그다음에 헬스 산업, 뭐 의료 산업, 또 뭐 관광산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클러스터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서비스 빅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상의 어젠다를 지금까지 우리가 바깥에 수출하는 이런 쪽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상당한 정도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쪽까지 통상 영역에 끌어들이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토론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런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순응도 해야 되겠지만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결국은 이제 생각이 비슷한 나라끼리 편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한미일 FT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FTA가 있고요. 우리가 뭐 논란 끝에 이제 협상을 했고 타결을 해서 3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발효 5주년이 되는데 지금 일본은 미일 FTA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FTA는 아마 Fair Trade Agreement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회를 그냥 우리가 관찰하지 말고 한미 FTA를 한 우리 저력이 있고 또 우리가 또 TPP에 가입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미일 FTA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4차 산업의 기회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은 우리 통상 어젠다는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발표자들한테 진짜 뭐 여기 네 분의 토론자에 대한 걸 다 코멘트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픽업해서 요건 좀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두 마디 더 하시고 그다음에 플로어를 오픈하겠습니다. 우선 신 원장님부터 좀 말씀하시죠. 예. 손열 교수님 그 코멘트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수사적이고 뭐 이런 구두 개입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저도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세적 통화 정책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저도 좀 방향을 좀 전환하지 않을까?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회의에서 철강 기업의 예를 들던데 지금 미국의 통상 정책이 과연 4년 내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재선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정책이 8년 갈 경우에는 좀 최악의 스토리가 되는데 재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 기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미국에 투자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도저히 미국에서 투자했을 때 수지가 안 난다. 그런 기업들은 구두 개입을 통해서 좋게 미국에 투자하겠다 하고 1년, 2년 질질 끌면서 투자처도 물색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단순히 통상 정책이 몇 년 뒤에 바뀐다는 전제하였습니다. 저 전망은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열 교수님 생각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허인 교수님 말씀하신 미중 간의 관세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분히 미국의 통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갔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중국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절대로 물러설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강경 일본도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둘 다 강대강으로 좀 세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이 상품에서 서비스 쪽으로 외연을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FTA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양자 협상을 하는데 우리 카드를 받아줄지 그 부분은 제가 이쪽은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 원장님. 예. 우리 최 교수님이 성 교수님하고 허 교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 저는 성 교수님의 이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좀 매니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하고, 허윤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저는 현재 마찰의 소지의 가장 큰 게 이제 경제하고 안보를 이렇게 합치는 거가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미중이 그렇게 대립됐을 때도 경제전략협의회 같은 거를 하고 이 속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약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에서 이렇게 경제 쪽을 좀 따로 봐라. 아까 시진핑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제가 중국의 DRC 같은 데서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드 같은 거를 갖다가 결부시키지 말라 하는데, 저는 아마 이렇게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좀 정치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분리하게
처리를 하면은 한국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입지가 조금씩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병일 교수님 얘기하신 서비스 빅뱅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과의 FTA라든가 우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멕시코인데 그러니까 한미일이 됐든 RCEP가 됐든 국내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하고요.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은 4차 산업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드론이나 이렇게 기계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 빅뱅 4차 산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수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하고요. 우리 주전무님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게 정말 되게 불확실한 경우인데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멕시코가 됐든 그리고 이제 누가 지금 제의하는 것처럼 미국에 투자를 했던 전부 불확실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국경 조정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이 전반적으로 FTA가 전부 체결돼 있으면은 상당히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이전에 불확실한 거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업계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런 인포메이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나왔던 국경조정사 같은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기업들이 아주 같이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두 발표자가 다루었던 수입 규제 문제는 지금 섬유산업은 그 부분이 그렇게 센 쪽은 아니지만 거의 나머지 모든 지금 대미 수출 업종이 덤핑이나 상계관세, 미증마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료를 잘 만들고 그런 기법들을 아까 여기 무역협회 발표 자료 중에서도 통상 법률 전문가 나왔는데 그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두 분의 발표자, 네 분의 토론자가 있으셨는데 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좀 들으시고 간단히 자기가 누구라는 걸 좀 밝히시고 또 누구한테 가급적이면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질문 몇 개를 모아서 받아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예. 지금 미국 트럼프가 국제 룰을 깨고 국제 경찰로서 자기 멋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히 중국이 현 상태에서 이것을 억셉트할 것인가? 저는 중국을 지금 43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시리어스 문제로 보고 있고 또 미국에 대항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일 한이 FTA를 체결했으면 쓰겠다.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중일 FTA를 체결해서 미국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데 그건 중국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특수 사회주의 시스템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1인 국가 체제로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매니지먼트하면서 이 일이 전개되기 전부터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건이 지금 25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45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중국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 관계를 같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중국을 보면서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미국을 알지 않고는 중국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자분들이 더 좋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시죠. 네. 명지대학교의 허철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교보문고에 갔다 일본 사람이 번역한 불란서 이제 상당히 일본에서 주목받는 사람인데 이마누엘 도트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이면서 인구론 가지고 세계 그 각국 간의 그 소멸과 해서 소련의 이제 멸망, 냉전의 종결 등등의 책을 많이 내서 일본에 주목받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은 우연히 여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독일 제국이 세계를 파멸한다. 이 신자유주의를 상당히 비판적이고 앞으로의 국가로서 제대로 체제를 갖춘다라는 러시아, 미국, 독일뿐이다. 불란서도 독일의 종속국이 된다면서 이유를 집회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를 집회한 걸로 보고,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모든, 그 통상법이라든가 정책은,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요소에 있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안 했습니다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왜 독도가 국제법상 자기들 땅 아니면서 계속 있는가?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친중 반일 반미 국가라고 하는 사대주의에 있다는데 사실 우리 여론조사 보면 40%의 진보는 친중, 반일, 그 다음에 이제 친북이고, 40%는 이제 친미, 친일, 그 다음에 그 자유세계인 것이고, 20%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수층이 이제 쪼개지고 진리멸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아마 미국도 주시하고 최근에 한국에 간 미국의 전문 국무성이나 이제 국방성의 전문 고위층 예정자들이나 지명자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또 사드를 철회하면은 미군이 철수하겠다는 암시까지 준 것은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1대 99라고 하는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주목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우리 본인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셨고 큰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분들 예, 주제 발표하신 두 분 원장님 그다음에 토론 멋진 내용으로 코멘트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의 박순길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손 교수님께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금의 분쟁이 저는 미국이 리더하고 있는 여기에 제2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의 우월권을 계속 가져가겠다. 중국은 따라잡겠다. 이런 큰 틀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통상 문제도 그렇고요. 그럼 과연 그 미국이 이런 우월권적인 그 지위를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과연 중국이 이것을 언제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손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예, 손찬현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손찬현 교수입니다. 우리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통상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트럼프 정부에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역 압박을 가한다거나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역 압력을 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해도 충분한 외교 통상 산업의 당국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직접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빠뜨리는데 거기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그런 바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통상 정책을 취할 것이냐를 보면 두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루트는 WTO 체제 내에서 취하는 루트고 또 하나는 미국의 통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루트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보는데 WTO에서 접근한다면은
WTO 정신을 지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WTO 가장 중요한 정신이 non-specificity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만,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를 지정하거나 어느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지정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없죠. WTO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C줄, 날줄로 어떤 컨디셔널리티를 만들어서 중국이 딱 잡히게 하는데 그런 얼개를 만들 때 잘못하면 한국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탄을 맞는 경우죠.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WTO 시스템 내에서 미국과 중국과 치열하게 어떤 이 조문을 토론할 때는 절대로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탄 맞지 않게 아주 근접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그 어프로치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면 미국 내에서 WTO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미국의 지금 옴니버스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트레이드 액트 1974년도에 그 페어 트레이드를 갖고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리 트레이드를 갖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중국을 잡으려면 페어 트레이드를 잡아야 되는데 301조에 unfair trade practices라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갑니다. 그래서 미국 하고 컨그레스라든가 세네이트 내에서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걸 딱 보면은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중국을 잡기 위해서 노동권을 쓰려는지 아니면 공정거래에 대한 질서를 쓰려는지 이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전에 우리가 도메스틱 레귤레이션을 손을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손을 보는 척을 함으로써 미국의 통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두 루트를 좀 우리 정부에서 또 전문가께서 많이 좀 관심을 쏟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손찬원 교수님도 코멘트지 질문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손열 교수님께서 아주 스페시픽한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대답을 제가 너무 큰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 힘의 균형이 이제 언제쯤 역전이 되겠냐, 대강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 미중 간의 경제력입니다. 그 GDP 역전을 지금부터 한 10년 전 생각을 해보시면은 빠르게 잡는 사람들이 2020년 잡았다가 그 2008년도에 미국발 위기가 나오면서 2017년 얘기를 했던 것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입니다. 근데 올해 차이는 상당히 있죠. 이게 2007년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씩 그 미중 경제 역전의 시점이 지금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그 미국 농무부에서 나온 굉장히 아주 정교한 그런 전망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2033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경제력 회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아까 최병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로버스트한 그 경제 회복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금융 불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성장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역전의 시점은 과거에 한 10년 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나 그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한 2030년 정도에는 이제 역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고, 군사력에서의 이 패리티가 이루어지는 건 한 2050이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시간은 상당히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게 트럼프의 지금 정책이 조금 전에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무역격조 쉬정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제조업 부활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통상정책을 과격하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쇠퇴시키는 길 아니겠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으로, 나바로 같은 사람 아까 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게 통하는데 그게 몇 사람들한테 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보는 2030년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팩트로 지금 장기 추세로 보면 대강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더 한 라운드 더 하고 싶었었는데 크게 이렇게 열의가 바깥에서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사회자로서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그 말미 발언이 아니라 제 느낌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굉장히 좀 이 통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얼마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현 원장님 표를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15개의 FTA를 갖고 있습니다. 뭐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미국, 한미, 한EU, 그다음에 또 뭐 한중, 이거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거대한 수준의 거대한 규모의 국가들하고 맺은 FT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말이 나왔지만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거를 좀 더 활용을 더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는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신 원장님께서 한중 관계에서 뭐 내수 시장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랬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그래도 모든 그 큰 나라 중에서는 1년에 6.5% 성장하고 있어요. 6.5%. 그렇다면 내수가 6.5%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대중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다 가공무역을 위한 부품, 이제 원자재, 이런 것만 수출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이행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지적할 상황이고 이건 정부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무역협회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FTA 활용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나 대기업은 잘 알아서 하니까 늘 얘기하던 중소기업들이 FTA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지원 같은 거를 많이 강화하고 체제를 좀 더 갖춰야 되겠다. 그거나 무역협회가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15개의 FTA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FTA를 활용하세요. 지금 이렇게 바깥이 어지러운데 그렇다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걸 또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수출을 하고 수출만이 다는 아니지만 수입도 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이 무역에 많이 관련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선열 교수님이 하고 우리 최백인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가 불투명하지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의 이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중간에 조금 변화할 수가 있다. 한 2년 후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신 원장님도 그렇고 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많은 게 복잡해지면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본이 뭐냐 그러면 다자체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FTA를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다자를 더 강조할수록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WTO나 도하 라운드가 되살을 한다든가 뭔가 다자체제로 가는 움직임이 있을 때 한국은 아무런 이니시에이티브도 안 잡고 있었다. 그건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거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들 파워 칸츄리끼리의 그룹을 만들어서 다자를 더 강조하자. 이런 것도 한쪽에 무브먼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적인 TF에서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PP를 이 트럼프가 그냥, 나 안 하겠다 했지만, 여러 가지 싱크탱크에 있는 계신 분들이나, 심지어는 공화당 국회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도 이 TPP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서 중국이 개방을 하게 만드는데 쓰자 해서 만든 TPP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설득하면은 한 2년 후에 트럼프가 그 TPP 되살리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한다든가 약간의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하려고 그러면 아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한중일 FTA를 뭐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TPP에 관해서는 한일 FTA에 대해서 뭐 제스처라도 좀 한국과 일본이 정치 관계를 떠나서 좀 토론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아까 최병일 교수가 말씀하시는 한 2시간 비행기로 2시간 생활권, 동일 생활권 경제권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아주 이 한국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소비 장소로 만들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갖춰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많아졌는데 마지막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손열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그 네거티브한 면도 많이 있어요. 우리 뭐 한미 FTA 할 때 극심한 그 데모도 하고 반대도 했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광우병 때문에도 많이 거래에 나온 것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 소위 그 제가 뭐 유럽에 좀 다녀왔는데 유럽의 그 정책의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기술 발달로 해서 직장이 많이 없어지고 실업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누구한테 블레임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이랬다. 이민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losers, 그러니까 실점이 잃어버린 사람들 from globalization, losers from globalization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상하고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건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 틀렸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그거를 뒤에 업고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 선거 뭐 이런 데도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무역 조정 지원 제도라든가 다른 제도가 다 있지만 과연 그걸 가지고 당신네들 우리가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 설득에는 뭐 무한정 돈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도 좀 이쪽에 정치도 그렇지만 정책하시는 분이 이제 그쪽으로 루저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대응해야 되겠는가? 막 이런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국내가 더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최병일 교수가 말씀하시는 뭐 2시간 생활권 그건 완전히 뭐 뭉개지는 거 그런 게 결과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또 우리 학계나 이 정책연구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막 이런 게 상당한 중요한 키워드다. 제가 배운 한 단어는 하여튼 inclusivity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inclusivity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일반 국민한테 이제 그걸 받지 못한다. 물론 2, 3년 지난 다음에 미국이 소비자들이 막 반대하고 왜 그런 거 했습니까 해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런 루저들에 대한 어떤 배려 내지는 더 아주 진솔한 그런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뭐 상당히 많은 게 불투명한데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무역협회 무역연구원하고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렇게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전문가들도 오시고 또 아주 관심 많으신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그 회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이걸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한테 좀 박수를 쳐주시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